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4년 이래 가장 낮습니다. 지금 공급은 안 된다고 봐야 돼 당분간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요. 그럼 공급은 안 돼. 살 사람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요를 누르는 수밖에 없다.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저는 규제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아, 여야 상관없이 네. 어차피 규제 강화 기조가 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최근 또 이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이슈부터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또 움직일지 전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탄핵 선고가 나고 지금 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되게 곤란하고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박사님 또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는 뭐 여야 뭐 양당에서 아마 대통령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뭐 전반적인 어떤 뭐 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되었죠. 근데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이 6월 3일이죠.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여러 정당들의 이제 공약을 봐야 되죠. 그 이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이 일부 관망파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혼조세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미국발 이 관세 쇼크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이게 지금 조금 더 이어지면요. 네. 이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충격들은 강도 스트렝스하고 이제 피리어드,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향도가 좀 다른데 지금 보면은 아마 뭐 강남하고 뭐 용산 쪽은 막 거래가 거의 끊길 겁니다. 끊기고 거래가 이제 좀 더 끊기면은 가격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변화는 매수자들의 변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요자들이 줄어들면은 거래가 줄어요. 네. 그러면 일부 이제 급한 사람들은 이제 싸게 내놓죠. 그러면 이제 급매물이 약간 나올 수 있다. 특히 5월 말까지 지금 종부세 기한도 있죠. 그래서 약간은 제 생각에는 숨고르기나 아니면은 뭐 조정 국면 끝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관망세 이게 좀 더 짙어질 거로 일단은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금 풍sun 효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풍sun 효과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집 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왜냐? 풍sun은요 바늘막 갖다 대도 금방 터집니다. 효과가 오래 못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7월에 이제 DSR 스트레스 3단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되면 이제 수요가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을 보면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더 무섭습니다. 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 매수세가 이제 둔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3년째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23년 당시 그때도 보면은 9월이 고점이었고 작년은 원래 거래량을 보면은 7월이 고점이었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12월만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9월부터 빠졌는데 이제 수정해 보니까 연말만 빠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거래량으로 본다면은 상고 하저 구조가 지금 3년째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 때 아마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푹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고 하중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막판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판 매수세가 지금 비강남권에서는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입주 물량하고 뭐 특히 매수자들 심리하고 설명이 됩니까? 판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6월 3일 날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람, 특히 이제 뭐 강남 마용성 뭐 여기 있잖아요. 뭐 강동구 뭐 동작구 이런 쪽에 소위 말하는 옐로우칩이나 블루칩 쪽은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저는 규제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아, 여야 상관없이 네. 어차피 규제 강화 기조가 있다. 그거는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저는 수요 조절이라고 좀 더 순화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은 규제 완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시장 안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우리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토제는 안 하는 게 좋죠. 규제는 없는 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시장 안정이 안 되면은 어떤 카드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태우 정부 때 기억하시죠? 네. 그 초토세 그 3법 이혼났잖아요. 결국은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규제 카드를 누가 썼냐면은 그 우파 정권이고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걸 했잖아요. 막무가내로 어떻게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2028년, 29년까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할 거예요. 가뜩이나 또 서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4년 이래 가장 낮습니다. 지금 93.6%로 낮아지고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44%밖에 안 되고 작년 재작년에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그러니까 2023년에는 24.6%, 작년에 22.8%를 샀어요. 네 채에서 다섯 중에 한 채로 산단 말이에요. 네. 이게 2020년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 감소부터 이게 딱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로 들어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이게 공급은 되겠어요? 공급은 안 된다고 봐야 돼, 당분간에. 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요. 그럼 공급은 안 돼. 살 사람만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요를 누르는 수밖에 없다. 수요를 누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수요 조.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만약에 이제 과거처럼 제 생각에는 종부세 양도세 때리잡는 그런 프레임은 안 쓸 겁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결국 이제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건드리는 건데 그거보다 아마 진입장벽을 차단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출을 아예 좀 막는다든지. 대출을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DSR 스트레스 3단계라고 보면 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GDP 대비 가계 부채가요. 지금 92%인가 93%인가 지금 90%씩 넘잖아요. 이거 80%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초과 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정책 당국자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한번. 그러니까 국회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안전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초합 문제잖아요. 네. 이거 그럼 쉽게 풀리겠냐고 이게요. 이게 뭐 액션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조합원들이 기대하고 국민적 기대 수준이 다르잖아요. 조합원들이 당연히 재초합 없애라고 그래야 재건축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재테크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을 하되 시장 논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공급은 없어요. 자꾸 이 서울로만 들어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대출 규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점술과 영역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15억 아파트 대출 규제 저는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5억을. 예전에 15억이 딱 그 강남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일 때 그때 규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든지 어쨌든 대출 규제를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외에는 사실상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공급을 못하면 사실 뭐 수요를 낮추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고 양도로 건드리는 거는 약간 이게 너무 그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그러면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토제도 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옛날부터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이번에 확대하죠.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9월인가요? 9월 때 아마 제 생각에는 100가구나 200가구 이하 아파트짜리는 풀어야 될 겁니다. 그건 뭐 5년에 한 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죠. 그걸 왜 막아요? 그거는 풀어야 되고 저는 뭐 거의 마천동 이런데 마포 아파트 값도 안 되는데 거기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는 지정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일부 이제 아마 미세 조정이 있겠지만 핵심 지역의 규제 지역은 토제는 아마 당분간 간다. 규제는 한번 이게 만들기는 쉽지만 풀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풀었을 때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네, 그런 측면. 그래서 토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 집값이 과열될 경우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취득세 이런 부분들도 취득세 어차피 뭐 규제지역 지정해버리면 두 채부터 8%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그 경고를 했잖아요. 마포, 그다음에 강동, 광진, 성동, 동작 네. 요 일대. 영동포도 일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대가 주로 강남 인접 지역이자 옐로칩이잖아요.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죠?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네. 뭐 가천이야 지금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양도세하고 관련돼 있잖아. 취득세하고 다. 네.
그럼 두 채부터 8%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은 저는 서울 지역 상당 부분이 저는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파가 집권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면 진보파, 그러니까 보수 야당을 넘어서 이게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토지의 확산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게 확대한다는 게 아무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걸요. 이 부동산을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 설명을 못할걸요. 규제 완화가 뭐 지상의 뭐 선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더 요약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 뭐 도봉구, 노원구는 빼고 핵심 지역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이제 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보수 정권이 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뭐 그거야 기존에 해왔던 뭐 일부 규제 완화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분적으로 미세 조정으로 아마 서울에 대해서는 아마 규제를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급은 확대해야 돼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좀 이연시키는 그런 전략. 그 보기에 따라서 규제를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걸 수요 억제라고 보기보다는 수요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걸 늘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미세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거로 보이고. 근데 뭐 만약에 지금 진보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규제 완화책들이 아마 원위치될 가능성도 있죠. 재건축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말기 때에 그때 변창흠 그때 그 장관 그분이 공공 재건축 재개발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잘 안 됐죠. 그걸 다시 아마 드라이브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을 하려면 아마 공공 쪽으로 가면 그 제초안이 없었거든 그때 당시에. 네네. 아마 그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나머지 아마 규제 완화들도 아마 원위치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들 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별로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아파트 매입인데 안 됐죠. 그다음에 옛날에 뭐 양도세 그런 뭐 그 그런 것들 생각보다 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민감한 것들은 거의 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 미세조정 혹은 뭐 틀을 좀 흔든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규제 뭐 강화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1주택자 뭐 종부세 뭐 완화 이런 것들도 그동안 많이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10년 임대 그것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뭐 조율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입자 보호라든지 시장에 좀 더 수요를 더 강하게 조절하는 쪽으로 그래서 온도차는 약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규제가 뭐 좀 더 강하게 하냐, 뭐 덜 강하게 하냐의 문제지 여야 할 거 없이 시장 안정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안정이 안 되면 무슨 카드라도 아마 꺼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지 마시고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탄핵되기 전에 그 11월이었나 10월달에 조정 대상 지역 막 확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막 집값 올라간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말기 때에 네. 그 규제책이 나왔어요. 네, 나오자마자 이제 탄핵이 되긴 그렇죠, 했지만. 그렇죠.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뭐 새로 시행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시행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 네. 그 자체가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 불안정성의 주요한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정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보다 이 수용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토제도 사실상 이거 이번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재건축 폭발성이 강한 재건축은 뺐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해요? 왜 이번에 토제를 푸니까 심지어 대구하고 부산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평택도 그런 늘어나고 요번에 파주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부산하고 대구는 세진 않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요번에 보니까 이게 큰 피자파이라는 게 제가 드러난 거고 이게 이제 공간 확산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게
그리고 강남만 보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수도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남이 뭔가 좀 막 활기가 뛰니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른 지역으로 좀 퍼져간다. 그게 뭐냐? 그게 막 학습 효과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 학습 효과가 특히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과거에 집값이 올랐다더라.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하면은 그런 집단적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단적 믿음 자체가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집단적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워낙 또 단톡방 이런 것도 많고 막 블로그, 유튜브 할 거 없이 좀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금방 퍼져가지고 지금도 대선이 아직 2달 남았는데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좀 그게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걸 자체를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대 정치 외면학과 나와가지고 저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는 부동산이 저는 어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저는 그건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가장 큰 덕목은 저는 탈계급, 탈정치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정치색을 찌는 순간 저는 전문가를 인정 안 합니다. 그거는 프레임을 갖고 들어요. 이거 진영 논리거든, 그거는요. 그것보다 뭐냐면은 내가 갖고 싶은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지방의 토지가 오르고 내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빌딩이 오르고 내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대부분이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게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돼요, 사실상. 근데 평론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정보를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정보가 언제든지 굴절돼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담론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도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거를. 이게 학습 효과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학습 효과는 무지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다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냥 내가 가는 다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애언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학습 네. 효과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맹신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듣거나 자기가 본 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 태산이요, 태산. 무슨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태산이잖아요. 옛날에 뭐 하늘이 높다 하되 뭐 태산 아래 메이로다 그랬잖아요. 태산이 몇 미터 되게? 1535m인가 그래요. 1500m 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백두산이나 지리산이나 지금 그 한라산보다 낮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이 태산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나중에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에베레스트를 알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산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 백두산 정도 됐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본 거를 너무 사람들이 절대화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행태에 막 그게.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어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또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다는 그런 경험치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상 시작된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3개월 동안에 실거래가로 6% 올랐어요. 3개월 만에. 그러면은 문제는 경험치가 누적이 되면 사람들이 행동이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문제를. 근데 문제는 그런 측면들 이런 측면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너무 하나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너무 도식적으로 절대화해서 안 되는 게 만약에 지금 지금 관세 쇼크 저 문제가 만약 이게 흔들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펀더멘탈을 완전히 이게 흔들어 제끼면은 저 외풍이 이제 커지면요 집값이 못 올라갑니다. 뭐 이제 경제 위기급의 어떤 공포감 같은 게 그렇죠. 다시 우리가 오면. 2022년에 서울 아파트가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무려 22%가 대폭락이 왔잖아요. 네. 지금 90% 정도 회복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의 어떤 그런 성장도나 요거 가지고 집값이 영향을 별로 안 미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그 경제 성장이 대부분이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거시경제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 거시경제 조금 둔화된다고 집값 빠진다는 논리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단순 도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 될 정도, 그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이게 펀더멘탈을 흔들 정도로 강력하면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부동산 이것도요. 이게 지금 뭐 대선 효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자기 경험치를 그대로 미래로 이렇게 복사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것만 변수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진보 정권 등장 이것만 하냐고. 나름 변수 이게 있잖아요. 변수는 상수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되려면은 거시경제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저거 있잖아요. 저게 안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우리가 뭐 단톡방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과연 마이크를 대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사람 대부분이 사기꾼이죠. 지금은 좀 변수가 많다. 요번에 금융시장에서 패텔 리스크가 나타났잖아요. 블랙스완 리스크가 나타났잖아. 네. 이렇게 대폭락이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은 알았다고. 작년 2월부터 제 아들은 워렌 버핏이 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겠다고 그럴 정도로 워렌 버핏이 진짜 선지자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전반적으로 주식 가격이 뭐 오버슈팅 돼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도 딱딱 그렇게 끊고 안 사는 사람 없더라고. 다 물리더라고. 이번에 다 물렸죠. 이번에 뭐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 할 거 없이 많이들 지금 손해를 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은 이래나 저래나 여야 상관없이 앞으로 공급 부족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정부가 가만두지 않고 어쨌든 간에 여야 누가 되든지 간에 규제를 해가지고 수요를 좀 낮추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규제라기보다는 저는 수요 조절. 수요 조절책은 어차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수요 조절을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 중과보다는 대출 규제로 아예 돈을 대출 규제하고 잡아버리는.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거. 이 진입 단계, 취득 단계에 좀 더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그게 부작용이 좀 적거든요.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제 그 진보 접근이 들어서면은 조금 이거보다 규제 완화보다는 조금 더 규제의 어떤 농도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이미 어떤 정책의 노선으로 아마 곧 나올 거로 보여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그 규제의 어떤 그런 강도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뭐 지금 이어졌던 뭐 똘똘한 한 채라든지 뭐 얼룩신 문화 이런 건 안 바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뀔 정도까지의 어떤 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아니 그 원래 똘똘한 한 채가 원래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네. 2006년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게 똘똘한 한 채가 양도세 규제하니까 결국은 뭐 이왕이면 하나 갖고 있자 뭐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지금하고 필요 좀 없다. 비슷했잖아요. 그때도 규제가. 지금은 규제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풀렸죠. 그런데 왜 이런 똘똘한 한 채 흐름이 나타났나? 그거는 뭐 일부 규제 있긴 영향 일부는 있죠, 그죠? 일부는 있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발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재정립 이런 식으로 봐야 되죠. 지금은 그냥 대부분이 30대 40대 물어보면은 그냥 집 한 채 사고 좋은 거 뭐 상급지 하나 사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뭐 코인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어떤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하는 거지 규제 때문에 하는 것은 그거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